자, 오늘은 중국 권력의 핵심, 그 심장부를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권력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중국에서 군사 반란은 환상에 불과하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환상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럼 군사 반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중국군의 진짜 모습은 어떻다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먼저 군사 반란이 왜 환상인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체, 또 최고 지도자의 속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깨져버린 민주주의의 약속을 거쳐 결국 중국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군사 반란이라는 환상. 왜 쿠데타 가능성을 낮게 보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어떤 영웅적인 장군이 딱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기대, 이거야말로 인민해방군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군대 그 자체 아주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구조적 문제가 대체 뭐냐? 인민해방군, 즉 부패한 군대라는 이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글쎄요 속부터 썩어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표현이 정말 적나라한데요. 준왕 반대, 술자루와 밥자루라.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싸움 기술보다는 술자리 접대나 향응에 더 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랄한 비유죠. 이건 그냥 한두 명이 뇌물 좀 받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탐부지군, 부패의 군대라는 거죠. 실력으로 계급을 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한마디로 군의 승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승진을 하느냐? 뻔하죠. 윗사람한테 아첨하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 실전 경험은 뭐 거의 없고요. 군사적 능력보다는 정치적 충성심, 그리고 누구 라인이냐 하는 인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쟁이 없던 평화 시기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장군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군대가 이렇게 부실하고 자기한테 위협도 안 된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장성들을 숙청하는 걸까요?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분석이 내놓는 답은 이겁니다. 그 숙청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 바로 지도자의 깊은 불안감과 편집증이 표출되는 거라는 거죠. 그 불안감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홍콩 같은 곳에선 하룻밤도 안 자려고 하고요. 해외 순방도 확 줄였죠. 국내를 다닐 때도 비행기보다는 장갑 열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문만 들리면 가차없이 숙청해버리죠. 어떠세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모습, 역사 속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렇게 불안한 지도자, 그리고 부패한 군대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실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변해왔다는 거죠. 사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엔 지지를 얻으려고 석구식 민주주의를 말하기도 했고, 장점인 시대엔 잠깐이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실험도 있었죠. 물론 바로 탄압됐지만요. 헌법에는 지금도 언론의 자유 같은 게 적혀 있고요. 하지만 이 분석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 모든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결국 민주주의는 진짜 목표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특히 후진타오 시대와 지금 시진핑 시대를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9마리 용이 물을 다스린다고 할 정도로 최고 지도부 여러 명이 권력을 나눴죠. 물론 그래서 정책 결정이 느려 터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서로 견제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총리마저 작은 아내에 비유될 정도로 힘을 잃었죠. 이건 그냥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의 통치 방식 자체가 근본? 자, 이렇게 군대는 부패했고 지도자는 불안에 떨고 시스템은 1인 독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 분석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에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집단 지도체제라든지 후계자 지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권력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연방제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서구식 공화국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아예 나라를 쪼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요. 그냥 서양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이 거대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로 묶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과연 그게 뭘까요? 이 분석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 놓인 아직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